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삼촌이라 믿어온 한 남자의 장례식장에서 작디작은 두 글자 피가 뒤바꿔 놓은 가족의 서열을 마주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호적이라는 얄궂은 종이에 적힌 이름표가 인생 전부인 줄 알았던 그는 장례식장 특유의 싸늘한 조명 아래에서 자신이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지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원망이 한꺼번에 뒤섞여 포화 상태가 된 어느 여름밤, 삼촌이라 불리던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이라 불렸던 모든 기억과 삼촌이라 부르던 친근한 호칭이 동시에 흔들릴 때 그 마음은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30여 년 동안 정상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낡은 동네 책방에서 빌려 읽은 가족 심리학 서적에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는 가장 작은 사회라는 문장이 있었지만 내겐 그저 교과서적 문장일 뿐이었다. 내가 태어나 자란 집은 오래된 벽지가 누렇게 바랜 다세대 주택 3층. 비좁은 현관에 낡은 코트가 늘어져 있었고 아침이면 고소한 된장 냄새가 계단까지 흘러나왔다. 저녁마다 퇴근 후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며 진우야, 아버지 왔다 하고 웃던 사람은 호적상 아버지 이태수였다. 어머니 이미정은 그의 옆에서 늘 반찬을 메우며 한사코 검소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이웃집이 시끄럽다 싶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삼촌 이광수는 태수의 친동생이자 내게는 친근한 장난꾸러기 어른이었다. 모두가 작은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인생에서 가장 견고한 껍질마저 무참히 벗겨버리는 곳이었다. 29의 어느 초여름, 붉은 해가 미처 지지 않은 저녁 무렵, 나는 의정부 시립장례식장 영안실 번호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투명 유리로 된 냉장고,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아버지의 얼굴은 낮게 울리는 냉동기의 곡 소리 사이로 얼어붙은 상념처럼 차가웠다. 태수는 퇴근길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비닐 자루처럼 쌓인 그의 신발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울지도 못했다. 빈소엔 검은색 정장을 입은 60명 남짓한 조문객이 뒤섞여 있었다. 향 냄새와 소주, 커피 믹스 향이 섞여 등받이를 잃은 시간처럼 떠돌았다. 그 가운데서 광수 삼촌은 눈이 충혈된 채 재떨이 앞에서 담배를 연신 비벼 껐고 어머니는 흰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을 삼켰다. 동네 이웃들은 미정 씨는 원체 속을 감추는 사람이었지라며 수군댔고 나는 부의금 봉투를 정리하며 정신없었다. 모든 장례 절차가 그렇듯 밤은 너무 길었고 새벽은 잔인할 만큼 빨랐다. 첫째 날 합동분향이 끝난 뒤 광수 삼촌과 나는 엘리베이터 앞 화장실에서 마주쳤다. 그는 눈가가 짓무른 채 진우야, 미정이 좀 살펴라. 내 엄마가 원체 기운이 약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의 농담 섞인 톤이 아니라 갈라져 있었다. 나는 삼촌도 좀 쉬세요라고 대답했지만 삼촌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애도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결심 같았다. 그날 새벽, 어머니가 장례식장 측이 마련한 침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동안 나는 빈소 끝 의자에서 삼촌과 나란히 앉았다. 삼촌은 종이컵에 시든 국화 한 송이를 꽂아 흔들며 중얼거렸다. 태수 형이 내가 30 되기 전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했다. 둘째 날 새벽, 염습이 끝난 뒤 광수 삼촌은 장례 지도사에게 신신당부했다. 형은 옷에 흙 묻는 걸 싫어했습니다. 꼭 깨끗이 씻어 입혀주세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형. 삼촌은 늘 태수를 형님이라 불렀지만 그날따라 유독 절박하게 들렸다. 염습실 문틈으로 비친 태수의 손목엔 오래전 야학장에서 다친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는 내 왼쪽 팔목에도 똑같이 남아 있었다. 유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바로 가족끼리 비슷할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수습했다. 장은 사흘째 아침 화장장에서 끝났다. 뼈가루를 담은 납골당 함을 봉안하며 광수 삼촌은 흐느낌을 삼켰다. 그리고 그날 늦은 오후 집에 돌아와 삼촌과 어머니 그리고 나는 흩어진 검은 양복을 정리했다. 거실 한가운데 태수가 생전 쓰던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지퍼를 열었고
그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에는 진우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삼촌이 먼저 눈을 떼지 못하고 밤색 봉투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주며 울먹였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래. 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인감도장이 찍힌 봉투를 받아들고 가슴이 뛰었다. 편지 속엔 단 3줄. 술에 취한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로 진우야, 미안하다. 광수를 이해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노트북 없는 방에서 오래된 전축을 틀어놓고 과거의 트로트를 들었다. 삼촌은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담배를 피웠다. 나는 편지의 뜻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다. 광수를 이해해라는 말이 대관절 무얼 의미하나. 유전자 검사를 떠올렸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새벽 2시. 어머니는 붉은 눈으로 문을 두드렸다. 진우, 내일 광수 삼촌이랑 얘기할 시간이 있겠니? 모레쯤 내가 알면 좋을 이야기가 있어. 그 말은 방패가 아니라 예고장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해가 밝았다. 삼촌은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휘젓다. 내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나는 태수영에게 은혜와 짐을 동시에 받았어. 그의 한숨 너머로 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떨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그날따라 삼촌의 눈매를 더 닮은 듯했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삼촌, 오늘 밤의 이야기예요. 그는 바로 답장했다. 그래, 오늘이 좋겠다. 저녁 7시. 거실 조명이 낮게 내려와 사진 더미를 비추고 있었다. 삼촌은 USB 하나를 내게 쥐어주며 말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들이야. 오늘은 그걸 먼저 보고 싶다. 노트북 화면엔 15년 전 푸둥공항 야경이 떠올랐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멈춘 주주명부엔 김진우라는 내 이름에 홀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삼촌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수영이 내 이름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놨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이 시작이다. 새벽 2시 반. 나는 베란다 문을 열어 빗소리 속 삼촌 방 실루엣을 지켜봤다. 그는 휴대전화를 쥔 채영 내가 어떻게 해야 해라며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상실이 아니라 무거운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 죄책감의 불빛은 내 어두운 방까지 번져 숨겨둔 진실이라는 낙인을 내 이마에 찍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출생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밤. 집안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눅눅한 장마바람이 퀴퀴한 천막 냄새와 뒤섞여 오래된 셔츠기처럼 목을 조였다. 거실 한복판엔 태수가 생전에 쓰던 낡은 여행용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그 안에서 빛바랜 서류철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냉수 한 잔으로 갈증을 달래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철 위쪽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빨간 잉크 도장이 선명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서류 귀퉁이를 톡톡 두드리며 떨리는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진우야, 읽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 재워둔 민초를 깨우는 징소리처럼 가슴을 울렸다. 나는 서류 표지를 넘겼다. 첫 장엔 부 이광수, 모 이미정, 자 이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 발급일은 장례식 하루 전날이었다. 목이 탔다. 폐 한가운데서 뜨거운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듯했다. 그럼 삼촌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숨만 훅 끊어졌다. 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태수 오빠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삼촌의 방 문이 덜컥 열렸다. 광수는 셔츠 단추 하나를 잠그지도 못한 채 우리 앞에 섰다. 그는 물기 어린 눈으로 서류철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형이 내게 직접 말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형이 떠나버렸으니 이제 내가 해야겠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피가 솟구쳐 올라 귀가 울렸다. 삼촌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이제 와서 질문은 끝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내 손등을 꽉 잡았다. 진우야, 삼촌이 아니라 내 아버지야. 말끝이 부러진 듯 꺾였다. 삼촌. 아니 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25이던 해였다. 형과 나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 형은 책임감이 강해서 돋보였고 난 이리저리 떠도는 가벼운 영혼이라 평가받았지.
어느 날 야간 작업 중 형이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고 공장주가 산재 처리를 미루는 통에 병원비가 쌓였다. 그때 내 엄마가 형을 도왔다. 두 사람은 금세 정이 들었지. 그런데 내가 이미정 씨를 좋아했어. 그는 창백하게 웃었다. 형과 너희 엄마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난 술에 취해 무모한 고백을 했고 결국 그날 밤 일이 벌어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서늘한 칼날처럼 목덜미를 베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 이후 나는 내 아버지 태수 오빠에게 모든 걸 말했어. 오빠는 잠시 무너졌지만 이미 정훈식이 잡혀 있었고 무엇보다 날 믿고 싶어 했어. 사고였다고, 실수였다고, 광수는 원래 철이 없었다고 그렇게 덮더라. 몇 달 후 내가 내 가진 걸 알게 됐고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를 계산했는데 정확히 그 사고 이후였어. 그녀는 손끝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긁으며 말을 이어갔다. 오빠가 서류를 조작했어. 내 친부가 광수라는 걸 누구도 몰라야 한다며. 그 대가로 광수 오빠는 평생 결혼도 새 출발도 포기하고 우리 곁에 머물기로 했고 광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형은 나를 용서했지만 대신 내 곁에 있는 나를 삼촌으로만 살게 했지. 물러나 이때 절대 멀어지지도 말고. 형은 자신의 이름으로 널 키우며 내 죄를 갚고자 했어. 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눈앞이 번졌다.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이 폭우처럼 몰려왔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밝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광수는 허공에 손을 뻗으며 형이 남긴 편지 읽었지. 내가 30이 되기 전엔 진실을 말하지 말자고 했어. 내가 충분히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삶의 기초라고 믿었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태수가 아버지로서 남긴 온기는 선량하고 따뜻했지만 이제 그 온기 속에 숨겨진 타인의 혀를 의식하자 순식간에 발열처럼 달아올랐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그럼 내 성격, 습관, 손목 흉터까지 전부 삼촌, 아니 아버지 당신에게서 온 건가요? 라고 물었다. 광수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그래. 유저는 거짓말 못하더라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틀어박혀 태수와 찍은 앨범을 뒤적였다. 사진 속 태수는 늘 미소 지었고 나는 그의 웃는 눈매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장례 첫날 연습실 유리 너머 흘끗 봤던 내 팔목의 흉터가 광수와 같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다. 기억은 거꾸로 흐르며 흉터 하나하나를 조립해 새로운 퍼즐을 만들었다. 어린 시절 운동회 때 삼촌이 내 손을 잡아 기둥을 비켜 세운 장면. 중학교 입학식 끝나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삼촌이 슬리퍼를 사주며 내 발은 곧 자라니까 조금 큰 걸 사자라던 목소리. 그 모든 사소한 장면들이 유리 파편처럼 날아와 뇌리에 박혔다. 새벽 3시 반, 거실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삼촌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낮은 신음 같은 흐느낌이 들렸다. 문을 살짝 열자 삼촌은 태수의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그는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형 날 용서해 진우가 다 알았어. 그 아이가 날 혐오해도 어쩔 수 없겠지. 그래도 그 말 끝은 흐릿해졌다. 나는 그대로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복 차림의 어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오늘부터 며칠만 휴가 내면 안 되겠니? 삼촌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잠시 별채로 나가 있겠다고 하네. 나는 대답 대신 방문을 열고 어머니를 껴안았다. 가슴이 딱딱했다. 엄마는 알고 있었잖아. 더 일찍 말해줬으면 달랐을까? 어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엄마도 매일 죄인이었어. 그런데 태수 오빠의 배려와 광수 오빠의 침묵이 내 인생에 더 나은 울타리가 될 거라 믿었지라고 말했다. 회사에 병가를 냈다. 지하철을 타지 않고 한강변을 걸었다. 더운 공기 속에 잔물결이 반짝였다. 나는 강물에 돌멩이를 던져가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누구야?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마다 태수, 광수, 두 이름이 뒤엉켜 수면 위로 부딪혔다. 집에 돌아오니 삼촌 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첫 장엔 1995년 7월 14일 미정을 사랑하게 되다. 태수 형에게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은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이 살아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1996년 3월 3일 진우 태명 아람. 태수가 호적상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 나는 그림자 삼촌이 되리 라고 쓰여 있었다. 그 뒤로도 낮장마다 자책과 애정, 후회가 교차했다. 나는 책장을 넘기다 불현듯 울음이 터졌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엔 태수의 글씨체로 광수야, 내가 살아야 내가 안심한다. 진우를 부탁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형제의 손글씨가 한 페이지에 겹쳐 있었다. 밤이 깊어갈 때 삼촌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그는 짐을 싸 들고 있었다. 선풍기 바람에 흩날리는 셔츠 끝이 부끄럽게 흔들렸다. 진우야, 나 며칠만 나가 있을게.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다면 물러나는 게 맞지.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도망치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여기 계세요. 삼촌. 아니 뭘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어 주세요. 그날 밤 삼촌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모든 시계 초침이 증언처럼 귀에 울렸다. 천장에 비친 가느다란 달빛이 가족사진 액자를 훑고 지나갈 때면 울분과 애정이 번갈아 가며 차올랐다. 내가 사랑해온 두 남자는 형제였고 그 사랑이 서로를 가른 채 나를 품었다는 기이한 역설은 마치 오래된 구교의 첨탑에 매달린 금속 종처럼 마음을 쉼 없이 울렸다. 아침이 밝았다. 어머니는 김치찌개에 새우젓을 넣어 짭짤하게 끓였다. 삼촌은 무릎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나는 밥을 한술 뜨고 천천히 말했다. 삼촌, 아니 이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촌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는 입술을 떨며 진우야, 내가 원한다면이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부엌 창문 밖으로 장마가 멎은 하늘 틈새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국물 위에 작은 빗무리가 떠올랐다. 그러나 마음속 먹구름은 아직 거치지 않았다. 태수가 남긴 공백, 삼촌의 죄책감, 어머니의 숨겨진 상처,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퍼즐은 이제 막 뒤집힌 상태였다. 삼촌을 아버지라 부른 다음 날부터 집 안의 공기는 금속성 먼지처럼 거칠었다. 나는 출근 대신 무단연차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다 식탁을 채웠지만 세 사람의 젓가락은 번번이 멈췄다. 입안에 밥알이 맴돌다 사라질 때마다 친부와 양부라는 이름표가 서로의 자리를 요구했다. 광수, 아니 새로 얻은 아버지는 문박 슬리퍼를 벗듯 조심스레 나를 대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만들었다. 그는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장례 때 꺾여 부러진 구두굽을 접착제로 붙이며 형이라면 내게 이런 구두를 사주고 싶다 했을 거야 라고 낮게 중얼거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방으로 숨어버렸다. 문을 닫는 소리가 옆구리를 찢고 들어오는 흉기로 느껴졌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금장 재봉틀을 꺼내 블라우스 헝겊을 덧댔다. 그녀는 손이 바빠야 마음이 튀어나가지 않는다며 바늘을 놀렸으나 그 움직임은 불안하게 떨렸다. 재봉기 바늘이 윙하고 오르내릴 때마다 내 안의 미완성 가족사가 실밥처럼 뜯겨나갔다. 바늘 끝이 딱 한 번 차익하고 실을 끊어냈을 때 나는 방 문을 벌컥 열었다. 엄마, 왜 삼촌이 대신 숙제한 거야? 왜 우리 셋 모두 모른 척하며 살았던 거냐고. 목소리가 커지자 광수는 곧장 달려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바닥이 가벼이 내 어깨를 누르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뿌리쳤다. 지금 당신 손길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광수의 눈꺼풀이 들썩였다. 그는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뒤돌아 주방 싱크대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훌쩍였다. 밤늦도록 이어진 침묵 끝에 어머니는 가족회의를 선언했다. 거실 불을 밝히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엔 태수가 생전 작성해 둔 상속 관련 공증 서류, 보험증서, 그리고 광수에게 전달이라 적힌 미개봉 봉투가 놓였다. 서류를 바라보던 광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형이 남긴 돈은 전부 진우 몫이야. 형수에게 생활비로 매달 일정액만 주라고 했다. 그는 서류를 밀어내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 돈은 사실 내 죗값일 수도 있어. 어머니가 한숨을 섞어 말을 이었다. 태수 오빠가 그러더라. 광수 오빠 마음 편히 살라면서도 진우의 학비와 미래는 자기 몫이라 여겼다고. 나는 서류를 들춰봤다.
상속액은 생각보다 컸고 증권 계좌엔 장기 투자된 주식들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숫자들은 열을 받고 뒤틀린 시야 속에서 흑백 점으로만 보였다. 돈으로 죄를 갚을 수는 없어요. 내 말에 광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인사가 도리어 나를 자극했다. 미안하단 한마디면 다 끝인가요? 내 30해가 뿌리째 흔들렸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진우야. 그만하고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허공을 가르며 외쳤다.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미안함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설명해야죠. 왜 그런 실수를 했고 왜 평생 말하지 못했는지 숨겼던 마음이 뭐였는지. 광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장례식 날과 다른 결심의 불꽃이 언뜻 번졌다. 형이 다치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미정 씨가 병원비를 마련하려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를 했어. 난 돈도 책임도 없던 놈이었는데 밤새 공장 기계에 기름을 먹이며 형 대신 야간 수당을 채웠지. 어느 비 오는 새벽 미정 씨가 새우다리처럼 부순 손목을 찜질하며 울고 있었어. 난 한 장 걸친 채 위로해 준답시고 그녀를 안았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술김이라 탓할 수 없는 내 욕망이었어. 다음 날 형에게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미정 씨가 먼저 태수 형에게 고백했고 형은 나를 불러 술을 따랐지. 형은 잔을 비우며 광수야, 실수라 해도 결과는 내 몫이다. 대신 내가 이 일로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걸 원치 않아. 진우를 위해 우리 셋 다 입 닫자고 했다. 그날 이후 난 형 앞에 영원한 죄인이었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솔직했고 동시에 해석할 수 없는 애증이 배어 있었다. 나는 입술을 뜯었다. 사고였다고 치부하기엔 30년의 침묵이 너무 무겁다. 그러나 광수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두려움과 후회가 느껴지자 기이하게도 내 분노가 둔탁해졌다. 대신 씁쓸한 자의식이 우뚝 솟았다. 나는 형제의 죄와 형제의 사랑, 두 감정의 부산물인가. 며칠 뒤 회사에서 복귀 연락이 왔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부장에게 가족사로 장기휴직을 요청했더니 그는 요즘 젊은 세대는 멘탈이 약하다며 삿대질했지만 더는 회사 조직도 견디고 싶지 않았다. 사직서를 던진 후 택배 기사 아르바이트 공고를 살폈다.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야만 생각이 멈출 것 같았다. 밤이 되자 광수는 내 방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형 대신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면 어떻겠니?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너도 편할 거야. 그 목소리엔 도주가 아닌 희생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 그를 바라봤다. 떠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당신에게서 도망치면 나는 남겨진 죄책감을 평생 껴안고 살아야 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렇다고 내 곁에 남아 너를 괴롭게 하고 싶진 않아. 다음 날 새벽, 광수는 집을 나섰다. 손에는 여행 가방 하나, 구두 상자 하나, 그리고 태수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는 창문 커튼 사이로 땅거미에 갇힌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발걸음이 느렸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설 때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분명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어머니가 숨죽여 울었다. 그녀는 차마 아들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죄인처럼 벽에 기대어 떨었다. 삼촌 없는 집은 텅 비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방마다 번져있던 그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나자 빈 자리는 메아리처럼 커졌다. 어머니는 며칠간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무기력 속에서 뒹굴었다. 목 안쪽에서 빈대지독한 맛이 올라오고 머릿속에 두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겹쳤다. 일주일 뒤 광수에게서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지는 강원 태백 산골 펜션 주소였다. 상자 안엔 전신 거울에 비친 나와 광수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폴라로이드 사진, 태수가 수첩에 적어둔 진우 첫돌, 새 남자의 약속이라는 메모, 그리고 낡은 기타 한 대가 들어 있었다. 기타의 팻말엔 형에게 배운 노래들, 이제 내가 부르면 좋겠다라고 쓰여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기타 줄을 튕기자 금속성 떨림이 폐 속까지 파고들었다. 그 소리가 집 안가득 오래된 먼지를 흔들어 깨웠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미지근한 맥주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축축한 밤 공기 속에서 기타를 안고 선희 스스로가 낯설었다. 고등학생 때 광수에게 배운 코드 진행을 더듬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힘없이 불렀다. 음이 나가는 곳마다 기억들이 끼어들었다. 밖에선 널 삼촌이라 부르고 안에선 아버지라 부를까? 끈질긴 질문이 목젖을 타고 올라왔다. 노랫소리가 중단되자 옥상 난간에 부딪힌 바람이 귀에 속삭였다. 정의는 내가 내리면 된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태수 오빠 보험금 일부야. 내 아버지 둘이 남긴 건데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봐. 봉투 속에는 얇은 수표 2장이 들어있었다. 금액보다 무게가 무거웠다.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다 결심했다. 도피하지 말자. 둘 다 내 아버지였고 나는 그들 사랑과 과오의 증거다. 내 정의를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그날 오후 나는 강원도로 가는 시외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산 능선 위로 늦여름 햇살이 뿌려져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서 광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빛을 잃지 않고 깜박였다. 진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난 내가 어떤 답을 골라도 사랑한다. 읽을수록 무릎이 저렸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번 여정이 끝나면 미안하다는 단어 대신 살아가자로 대체된 말을 들을 차례라는 것을. 가방 속엔 태수의 수첩, 광수의 일기장, 그리고 내 혼란의 잔해가 묵직했다. 버스 엔진 소리 사이로 한 장 한 장 넘어갈 페이지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태백행 버스가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창문엔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김처럼 얇은 수증기가 맺혔다. 나는 손등으로 김을 훔치며 계곡 밑으로 사라지는 아스팔트를 내려다봤다. 중년 기사 아저씨의 라디오에서는 트로트 가수가 세워라 비켜라를 읊조렸지만 내 귀엔 낮은 위스퍼처럼 흐릿하게만 맴돌았다. 종착지에 닿자 고원지대 특유의 맑은 공기가 폐속을 급히 비워냈다. 길가엔 자작나무 군락이 백묵으로 칠한 듯 써 있었고 그 뒤편으로 붉은 지붕 펜션이 외딴 섬처럼 놓여 있었다. 삼촌, 아니 아버지라 부르기로 한 광수가 머무는 곳이었다. 펜션 주인은 이광수 씨라면 사흘째 말도 없이 묻고 있다고 귀띔했다. 나는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목조 계단을 올랐다. 2층 끝방 앞에서 노크를 하려던 순간 문틈으로 기타 선율이 흘러나왔다. 태수 아버지가 즐겨 치던 향수였다. 나는 손끝을 떨며 살짝 문을 밀었다. 광수는 커튼도 걷지 않은 방 안에서 기타를 품고 앉아 있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방 안은 새벽녘 물안개처럼 푸르스름했다. 그의 실루엣만이 선명했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왔어요라고 말했다. 광수는 고개를 들었고 서로의 눈이 닿자 공기가 맑게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기타를 내려놓고 일어서다 허리가 휘청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내디뎠으나 우리를 막아서는 건 30년의 공백이었다. 광수는 결국 옆에 놓인 의자에 기대 앉으며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또 실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내가 와줘서 고맙다. 나는 방 안에 놓인 태수의 유품 상자를 바라봤다. 뚜껑은 열려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종이 쪼가리가 놓여 있었다. 진우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직 남았다는 태수의 필체였다. 나는 그 쪽지를 집어들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광수는 한숨처럼 숨을 들이켰다. 형은 떠나는 날 새벽까지 낡은 조명 아래서 편지를 쓰고 또 썼다. 너에게 진실을 말할 계기를 나 대신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펜션 뒤편 오솔길을 걸었다. 자작나무 잎 사이로 5월 끝자락의 햇살이 파편처럼 쏟아졌다. 광수는 마른 장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묵직한 신음소리와 함께 말을 이어갔다. 형이 처음 너를 안았을 때 내 눈동자가 내 눈과 빼닮았다는 걸 금세 알아챘다더라. 그런데 형은 그걸 보고 웃었다. 내가 내 실수로 태어났을지라도 넌 내 아들이야 라며. 그 말은 산새 울음 사이를 헤집고 내 가슴께로 내려와 박혔다. 나는 한동안 발을 멈추고 자작나무 기둥에 손바닥을 댔다. 껍질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광수는 그늘진 얼굴로 내 옆에 섰다. 그날 이후 형은 나에게 매달 월급의 일부를 건네주며 내가 언젠가 새 출발을 할 때 써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형수와 내 곁에 남아야 했어. 그것이 내 속죄라고 믿었거든. 나는 낙엽을 비집고 올라오는 새순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속죄라는 말,
이제 그만 써주세요. 저는 당신이 너무 엎드려 있는 모습이 더 고통스러워요. 광수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오후엔 산등성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다. 나는 태수가 수첩 구석에 남긴 새 남자. 언젠가 여기서 사진 찍자라는 메모를 광수에게 보여주었다. 그 글씨 옆엔 삐뚤빼뚤한 나의 어린 손글씨도 있었다. 광수는 눈시울을 훔치며 형이 너 돌잔치 때 내 손을 덥석 잡고 그랬어. 광수야, 내가 끝내 진우를 품고 싶다면 제대로 품어줘. 나는 내가 아버지 대접 못 받는 꼴은 못 본다고. 그런데 나는 한 발도 못 나아갔지. 산 아래로 구름이 낮게 흘렀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 아버지가 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미워지거나 버릴 수 없어요. 그저 혼란스럽고 미래의 나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광수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번엔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도 그래. 30년 동안 삼촌이란 이름으로 삐걱거리며 살았지만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를 수없이 상상했어. 그런데 막상 부름을 받으니 겁이 나더라.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펜션 마당에서 장작불을 피워 저녁을 준비했다. 광수는 화롯대 위에 양은 냄비를 올려 고추장찌개를 끓였다. 나는 태수가 즐겨 먹던 방식대로 찌개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렸다. 김이 몽글대며 피어올랐다. 광수는 나직이 말했다. 이 냄새, 형이 생전에 숨이 막힐 만큼 구수하다고 했지. 우리는 우묵한 양은 그릇에 밥을 눌러 담고 찌개 국물을 부었다. 숟가락이 부딪히며 철 냄새가 튀었다. 한술 삼키자 푹 익은 감자와 고추장의 짠맛이 혀끝을 감싸고 뇌까지 자극했다. 슬그머니 눈물이 났다. 밥알 사이로 두 남자의 추억이 녹아드는 맛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광수는 화롯불 앞에서 기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튜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줄을 천천히 감으며 아빠의 청춘을 낮게 흥얼거렸다. 나는 옆에서 화롯불에 장작을 더 넣고 박자를 맞췄다. 한 곡이 끝나자 광수는 기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불꽃을 감싸듯 모았다. 진우야, 나는 내가 10대 때부터 외로워할 때마다 옆에서 너를 토닥이고 싶었어. 하지만 형이 뒷모습이 너무 단단해서 감히 앞에 설 수가 없더라. 나는 불길 속 장작이 이글거리는 틈새를 바라보며 앞으로는 같이 서봐요. 저는 세상에 둘뿐인 아버지들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불꽃에 닿는 순간 광수의 눈빛이 번져나갔다. 밤하늘엔 별이 부서진 설탕 가루처럼 촘촘했다. 우리는 펜션 앞 평상에 등을 기대고 누워 별자리를 찾아봤다. 광수는 아직 어색한 듯하지만 나를 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제 발로 벌어서 저만의 삶을 다시 지어보고 싶어서요. 광수의 얼굴이 잠시 굳더니 곧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형이 너는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 회계사든 예술가든 내가 택한 길이라면 무엇이든. 나는 별빛보다 더 고른 목소리로 그 자유를 두 아버지가 함께 지켜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새벽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사직서 후폭풍으로 잔뜩 쌓인 메일을 정리하다가 문득 태수가 남긴 증권계좌 내역 파일을 열었다. 20년 전 광진해피라는 비밀 폴더 안에 들어있던 익스셀 스프레드시트였다. 주식 항목 중 하나에 자작나무 농장이라는 생소한 회사명이 있었고 투자 메모 칸엔 진우가 30살이 되면 삶의 뿌리를 직접 심게 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태수가 삼촌 대신 나를 보호하려 했다면 광수는 나 대신 태수의 부재를 채우려 했다는 사실을. 두 남자의 사다리가 교차해 내 삶을 받쳐주고 있었던 것이다. 펜션 툇마루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나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숫자들 사이로 두 아버지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했다. 4시 58분. 새벽 안개가 빠르게 걷히며 산 능선이 드러났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방 문을 열었다. 광수는 거실 소파에서 고개를 꾸벅인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옆 탁자 위엔 태수의 시계와 낡은 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이불을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잠결에 광수는 진우야 하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톤이 따뜻했다. 그날 아침 우린 함께 읍내 장터로 내려가 장작과 밀가루 그리고 자작나무 묘목 몇 그루를 샀다. 광수는 형이 내 손에 흙 묻히는 걸 싫어했다면서도
동시에 흙냄새를 내게 물려주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펜션 뒤편 자투리 땅에 삽질을 하며 묘목을 심었다. 삽이 흙을 가르자 젖은 지층에 단내가 올라왔다. 노을빛이 비스듬히 묘목 잎사귀에 내려앉았다. 광수는 삽손잡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가 되면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를 재우게 되겠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무릎이 후들거렸다. 가족이라는 톱니가 변형되었어도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광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아버지 둘 다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가진 뿌리는 두 겹이라 더 단단하다고. 광수의 눈이 촉촉히 젖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숨을 토했다. 그 품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돌아갈 곳이 없는 새가 겨우 찾은 둥지처럼 따뜻했다. 저녁 밥상에서 우리는 산나물 비빔밥을 해먹었다. 광수는 밥그릇 끝으로 고사리를 밀어내며 아버지란 호칭. 당장 편하게 안 나와도 괜찮다고 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단 한 단어였지만 분명했다. 광수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부딪혀 자작나무 잎이 와르르 바닥에 흩어졌다. 광수는 눈을 꾹 감더니 커다란 숨을 내쉬며 어깨를 떨었다. 세상에서 가장 늦고 가장 어두웠던 안도가 그의 가슴에 내렸다. 밤이 되자 펜션 주인장은 막걸리 한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부자지간 상봉 축하주라며 주전을 놓았다. 우리는 작은 유리잔에 막걸리를 나눠 따랐다. 달큰한 지리산 흰쌀 향이 코를 간지렸다. 나는 잔을 들며 말했다. 태수 아버지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광수는 잔을 부딪히며 형이 그 소리 들으면 기뻐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나는 태수의 유해가 잠든 봉안당 불빛을 떠올렸다. 먼 곳에서 묵직한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날 깊은 밤 창문을 통과한 달빛이 바닥을 새하얗게 덧칠하며 방을 채웠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를 띄웠다. 제목란에 진우의 두 번째 출생신고서라 적었다. 그리고 첫 줄에 이렇게 써 내려갔다. 나는 두 남자의 피와 눈물, 그리고 사랑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내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뿌리임을 증명하려 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가락이 떨렸지만 심장은 차분했다. 새벽 5시. 달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자작나무 묘목을 내려다봤다. 아직 앙상했지만 새벽 안개를 머금으며 잎사귀를 조금씩 펼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가족이란 뿌리가 뒤틀렸다고 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굽은 뿌리를 따라 더 깊이 파고들어 단단해진다는 걸. 그 순간 내 안에서 부드러운 변화가 일었다. 태수의 따뜻함과 광수의 진땀 어린 진심이 서로를 물들이며 오래된 회색 그림자를 맑은 녹색으로 덧칠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침 해가 떠올랐고 한 줄기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내 가족사는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다가올 미래 시제로도 이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문장을 방금 내 손으로 썼다는 자각이 내 걸음에 새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백두대간 능선에 걸린 안개가 자작나무 농장 위로 흩어져 버스 창밖으로 밀려났다. 서울행 좌석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이어진 침묵을 공유했다. 광수는 처음으로 팔걸이를 등받이 쪽으로 젖히고 깊은 숨을 쉬었다. 진동하는 차창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양쪽 어깨를 두드리듯 포근하게 감겼다. 그의 옅은 코고름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슬쩍 머리를 돌려 그 얼굴을 바라봤다. 빛바랜 주름 사이로 스미는 평온이 내 가슴 밑바닥까지 번졌다. 조금 전까지도 아버지란 단어 앞에서 얼어붙던 긴장이 마치 밥솥 증기가 빠져나가듯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차창에 비친 내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높은 산맥을 넘으며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서울에 도착하니 뜨거운 아스팔트 내음이 먼저 코를 찔렀다. 나와 광수는 남구로 시장 뒷골목 국밥집으로 향했다. 이곳은 태수가 야근 뒤 늘 나를 데리고 오던 단골이었다. 내부는 여전히 붉은 타일 벽과 노란 조명, 곰탕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맞은편에 앉아 들게 수육국밥 2그릇을 시켰다.
국밥이 보글보글 끓자 광수는 수저를 들고 잠시 국물 위에 얼굴을 비췄다. 형은 이 국밥을 먹으며 늘 내 얘기를 했어. 내가 초등학교 때 알고 싶어 하던 공룡 이름, 중학교 때 신청곡으로 적어낸 발라드, 제목 그런 사소한 것까지. 그의 음성이 뜨거운 국물처럼 깊게 배어들었다.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엄마가 시장에서 들려주던 걱정과 잔소리가 녹아있던 맛이었다. 그 순간 태수의 허어로운 웃음소리가 불현듯 귀를 스쳤고 나는 국밥에 코끝을 대고 조용히 한숨을 토해냈다. 광수가 국물 위 기름을 숟가락으로 걷어내며 말했다. 태수 형은 내게 후회 없는 삶을 남겨주려 애썼지만 난 망설임만 남겼다. 이제라도 망설이지 않겠다. 말끝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속으로 이제 우리 셋의 삶은 서로를 향해 다시 나란히 걸어야 한다고 되뇌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우리는 모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광수는 요즘 유튜브에 기타 치며 노래하는 중년 크리에이터가 인기라더라. 내 기타 실력으론 경쟁이 안 되겠지만 언젠가 너랑 듀엣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럼 두 아버지와 한 아들이라는 제목의 채널 만들죠라고 농담을 던졌다. 우리의 웃음소리에 시장 장사꾼들이 힐끗 고개를 돌렸고 지나가던 아이 묶은 강아지가 우리 발목에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 우리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엔 환한 안도감이 번졌고 주방에서는 닭볶음탕이 끓고 있었다. 뚝배기 뚜껑을 열자 붉은 국물 위로 파가 푸르게 떠올라 집안 가득 향을 퍼뜨렸다. 어머니는 광수에게 수저를 건네며 당신한테도 남편 소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한 적 있지만 그건 아니더라. 당신은 내 남편의 동생이지만 이제 내 아들의 아버지니까라며 눈가를 적셨다. 광수는 얼굴이 새빨개져 형수님. 아니 형님 아니 하고 말끝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셋 모두 역할을 새로 찾으면 되는 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마음만 놓이면 돼요. 그녀의 음성이 부엌 창 너머로 바라보이는 청명한 저녁 하늘만큼 맑았다. 식탁 위엔 태수가 생전에 쓰던 청동 젓가락이 놓여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한참 만져보다가 광수에게 내밀었다. 이건 태수 아버지가 늘 당신에게 물려주려 했던 거예요. 혈육보다 삶의 무게를 이 젓가락으로 전하고 싶어 했죠. 광수는 두 손으로 젓가락을 받은 뒤 결심이 서린 눈으로 말했다. 진우야, 내가 앞으로 너와 내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삶부터 제대로 세우겠다. 그 말에 어머니가 잔잔히 웃으며 우리가 널 지켜봐 줄 테니 이번엔 내 무릎에 기대지 말고 내 두 발로 설 준비를 해라고 덧붙였다. 며칠 뒤 광수는 집에서 가까운 청년창업센터 음악실 한 칸을 빌려 낡은 기타를 수리하고 보컬 녹음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태수가 남긴 자작나무 농장 주식 자료를 정리하며 투자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손바느질 강좌를 맡아 노인들 앞치마를 만들어주며 활력을 찾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삐 움직였지만 밤마다 식탁에 모여 국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서로의 눈빛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광수는 손등에 박인 굳은 살을 매만지며 이렇게 땀 흘리니 죄인이라는 느낌보다 음악가라는 느낌이 드네라며 쑥스러운 웃음을 보였다. 나는 발표 자료를 내밀며 내가 창업센터 데모데이에 나가면 아버지가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라 했다. 광수는 형이 너 PT하는 걸 보면 흐뭇해했을 텐데 대신 내가 배경을 채워주지라고 답했고 어머니는 달달한 인삼차를 내오며 우리 집이 갑자기 스타트업 패밀리가 됐네라고 장난스레 말했다. 그리고 토요일 세 사람은 태수가 잠든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함 앞에 흰 국화를 놓고 향을 피우자 미세하지만 분명한 바람이 봉안당 통로를 스쳤다. 광수는 납골함에 이마를 댄 채 낮게 속삭였다. 형, 약속 지켰어. 진우가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불러. 나도 그 이름이 무겁지 않게 살게. 나는 납골함에 손을 얹어 눈을 감았다. 귀 안쪽에서 태수가 잘했다. 내 아들 하고 말하는 듯한 잔잔한 떨림이 울렸다. 어머니는 작은 손수건으로 납골함 유리창을 닦아주며 태수 오빠. 우리 셋 앞으로 잘 살 테니 걱정 마요라고 속삭였다.
봉안당을 나온 우리는 근처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광수는 기타를 꺼내 변해가네를 조용히 연주했고 나는 스마트폰으로 MR을 틀어 뒤를 받쳤다. 어머니는 간식으로 준비한 깍두기 김밥을 펼치며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었고 지나가던 아이가 우리 옆에 멈춰 박수를 쳤다. 노래가 끝나자 광수는 기타를 내려놓고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진우야, 오늘부턴 내 앞에서 눈물 대신 노래로 마음을 전할게. 그 한마디에 내가 숨어두었던 마지막 염증이 깨끗이 녹아내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천천히 또렷이 말했다. 음절마다 햇살이 스며들듯 그 말은 내 심장을 두드리며 오래 울렸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태수의 노트북을 켜고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마지막 줄엔 진우야, 광수를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내가 더 단단해진다라고 적혀 있었고 곁에 작은 첨언이 말했다. 아버지란 울타리는 혈연보다 용기가 먼저다. 나는 화면을 덮고 심호흡을 했다. 여전히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더 이상 그 뜨거움이 고통이 아닌 온기처럼 느껴졌다. 밤 11시 거실에 모인 우리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꽂았다. 이유를 묻는 광수에게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첫날이라고 답했고 어머니는 향초를 꺼내 은은한 불빛으로 테이블을 장식했다. 우리는 촛불을 함께 끄며 새로 맞은 가족 기념일을 조용히 축하했다. 불이 꺼진 순간 깜깜한 방에 촛불 잔향만 남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든 불을 끈 뒤 나는 내 방 창문을 열어두고 누웠다. 창밖 골목가로등이 비추는 희미한 빛이 방 안에 조용히 흘렀다. 멀리서 광수가 기타 연습을 하다 줄을 조율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머니가 재봉틀에 바늘을 꽂은 채 창틀 닫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모든 일상이 한데 어우러져 조용한 심포니를 이루었다. 그 사운드는 내 혈관을 따라 흘러들어가 심장 박동과 교차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는 태수가 만든 자작나무 농장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새벽녘 숲속길에서 태수가 나를 불렀다. 내가 달려가자 태수는 내 손을 잡아 광수에게로 건네주었다. 그 순간 두 손이 합쳐졌고 태수는 안도에 젖은 눈으로 댔어. 이제 난 간다고 말하곤 자작나무 숲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꿈속에서도 울지 않았다. 대신 광수와 손을 잡은 채 숲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두 겹의 그림자가 합쳐져 한 사람 크기만큼 커졌고 그 그림자는 이내 햇살과 뒤섞여 눈부시게 번져갔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눈물 대신 미소로 베개를 적셨다. 창밖에서 비둘기와 까치가 동시에 울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엔 밤새 흐른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 밝아져 있었다. 세수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적셨다. 물방울이 턱끝에서 떨어지며 세상을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또렷하게 울렸다. 터올린 물기 뒤로 광수가 부엌에서 진우야, 아침에 김치볶음밥 괜찮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크게 답했다. 좋아요, 아버지. 한 단어가 벽을 넘어 복도를 달려가 주방까지 가닿는데 걸린 시간은 채 한 박자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흔들림이 완전히 사라졌다. 세 사람의 하루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첫 아침이었다. 장마가 끝나고도 눅눅한 열기가 서울 하늘을 빈틈없이 덮은 이른 새벽. 나는 캐리어 하나에 태수 아버지의 노트북과 광수 아버지의 기타, 그리고 발표 자료를 넣어 집을 나섰다. 청년창업센터 데모데이가 열리는 강당은 여름방학 특강이라도 열리는 듯 젊은 창업자들로 들떠 있었다. 나는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동안 객석 뒤편에서 깊은 숨을 고르며 광수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겼다. 아버지, 11시 20분쯤 제 차례예요. MR 깔아주실 준비만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 도착한 답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걱정 마.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내 기타는 너를 위해 울 거야. 문자 창을 닫자 심장이 비트처럼 쿵쿵 울렸다. 무대 뒤 대기실에 도착하자 뜻밖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수 아버지의 사촌형 박경식이었다. 그는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이진우 씨,
그는 내 이름을 호적에서 막 꺼내온 듯 꼿꼿이 발음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손바닥이 젖어들었다. 유언검인 절차에 이의가 들어왔다는 통보 못 받았나. 그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태수가 남긴 자작나무 농장 지분이 법적 이해관계인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경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광수가 내 친부라고? 그렇다면 형 태수가 남긴 재산은 광수 외 아들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 최소한 반은 우리 형제 지분이지. 그는 자작나무 농장이 반석처럼 돈이 될 거라 확신하는 눈치였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렸지만 태수 가문의 외지 친척이 유산을 두고 발톱을 세우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경식은 한술 더 뜨며 공증도 변호사도 정식 발효 전에 우리가 가처분 걸면 한동안 묶인다. 그러니 지분 절반 내놔. 깔끔하게 끝내자.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가 흔드는 서류를 덮어버리려다 무쇠같이 소나기를 움켜쥐었다. 아버지 두 분이 내게 남긴 건 지분보다도 뿌리예요. 당신들 양심의 반이라도 남았다면 이러지 마세요. 말끝이 떨렸지만 눈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경식은 입꼬리를 올려 양심. 돈 앞에 양심 운우는 사치질하며 뒤돌아섰다. 9시 50분. 리허설 순서가 돌아왔다. 무대에 서서 마이크 높이를 맞추는데 조명 아래 객석 맨 뒤쪽에 광수 아버지가 기타 케이스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손수 만든 리넨 셔츠를 광수에게 입혀 베이지빛 단추를 매만지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의외로 침착해졌다. 무대 위 모니터 스피커에서 첫 코드가 떨어지자 광수는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를 지어 보냈다. MR은 따로 필요 없다는 듯. 기타 현이 맑게 울리며 빈 강당을 채웠다.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어머니가 달려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누가 너한테 뭐라 해도 내가 만든 뿌리는 건재해. 걱정 말고 내 발표에 집중해. 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살가웠다. 그때 경식이 다시 나타나 광수에게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범법 사실을 공표하면 좋을까? 미정 씨와 광수 씨 불륜으로 태어난 진우가 재산을 차지한 거라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크지. 날선 칼날이 휘두른 그 순간 광수는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 그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듯 차분히 말했다. 맞다. 내가 실수했고 태수 형이 모든 책임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형은 내게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라고 했다. 당신이 꺼낸 서류로 돈을 챙기는 건 자유지만 그 순간 태수 형이 평생 지켜온 동생에 대한 신뢰를 세상의 배신으로 남기는 거야. 형은 우리 같은 피부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름까지 걸었어. 경식의 얼굴에 분노와 당혹이 번갈아 스쳤다. 어머니는 말없이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기 태수 오빠 병원비부터 자작나무 농장 초기 자본까지. 경식 씨가 남몰래 빌려간 돈 변제 내역이랑 증빙이 다 있다. 우리가 끝까지 들추지 않은 이유. 기억나요? 같은 피부치라도 얼음 보란 듯 창피 주고 싶지 않아서죠. 이번엔 우리도 참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벼려낸 칼같이 날카로웠다. 경식은 혈색이 사라진 얼굴로 봉투를 붙잡았다. 그걸 어디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광수는 그에게서 서류를 받아 내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진우야,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건 여기까지다. 태수 형을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당당하게 가자. 순간 내 안에 웅크렸던 공포가 잿더미처럼 일어섰다. 나는 서류를 꺾어 반으로 접더니 경식에게 돌려주었다. 우리 세 사람, 이 서류로 당신들 흔들지 않아요. 대신 경식 삼촌을 포함한 친척 모두를 데모데이 현장 증인으로 초대할게요.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사업이 무엇인지 떳떳하게 보여줄 테니까. 오전 11시 20분. 내 차례가 다가오자 무대 뒤쪽은 웅성임이 잦아들었다. 객석 뒤에는 경식을 포함한 친척 일행 10여 명이 다소곳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광수는 무대 오른편에 앰프를 세팅하고 기타 줄을 조율했다. 그의 손이 줄을 튕길 때마다 객석을 덮은 긴장감이 현악기 떨림처럼 가늘게 분해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내 이름을 호명했고 나는 태수 아버지의 노트북을 들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여름빛 조명이 내려앉은 순간 나는 청중 300명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는 자작나무 농장 드론 항공사진이었다. 광수가 잔잔한 핑거 스타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연주하자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가족의 실패가 어떻게 또 다른 성공을 품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게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제 이름으로 심은 나무로 땅을 지키셨고 한 분은 침묵으로 제 삶을 지켜오다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객석에 술렁임이 일었지만 나는 준비해 둔 녹음 파일을 틀었다. 태수 아버지가 생전에 낭독한 자작나무 숲이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바라는 메시지였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 음향을 타고 퍼지자 경식을 비롯한 친척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나는 자작나무 농장이 기후 위기 시대의 탄소흡수원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태수 아버지가 남긴 투자 내역, 광수 아버지와 내가 고안한 음악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어머니의 재봉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상품까지. 발표가 중반을 넘기자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커서를 눌러 화면 전체를 태수광순의 손이 겹쳐진 사진 한 장으로 채웠다. 우리는 실수에서 태어나지만 실수를 치유하는 법도 함께 배웁니다. 태수 아버지와 광수 아버지가 남긴 값진 실패와 용기 덕분에 저는 내일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울리며 광수는 기타 소리를 천천히 페이드아웃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객석을 바라봤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경식의 복잡한 얼굴, 친척들의 굳은 표정, 그리고 한껏 반짝이는 다른 청중들의 눈빛이었다. 사회자가 투자자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외치기 무섭게 맨 앞줄에서 중년 여성 투자자가 손을 들었다. 그녀는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당신 개인 서사로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된 과정이 놀랍다. 만약 우리 펀드가 1차 시드 투자를 제안한다면 어디에 배분할 생각인가? 라고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답했다. 첫째, 탄소 배출권 인증 준비. 둘째, 지역 커뮤니티 고용 확대. 셋째, 음악 치유 프로그램과 업사이클링 상품의 브랜딩에 레인베스트할 계획입니다. 여성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오후에 구체적 조건을 논의하자고 했다. 순식간에 커튼콜 같은 박수가 터졌다. 나는 긴장으로 얼어있던 어깨를 내리며 객석을 훑었다. 경식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광수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이 이 순간을 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셋이 기린 나무가 결국 자랐어요라고 답했다. 행사가 끝난 뒤 로비에서 투자자들과 명함을 주고받는 사이 경식이 다가왔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태수 형이 빌려준 돈을 도박으로 날렸어. 미정 씨가 자료를 갖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봉투엔 도장이 찍힌 차용증과 함께 법무사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자작나무 농장 지분 이해 제기를 철회하겠다는 문구도 있었다. 나는 봉투를 받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삼촌, 이건 우리 집안 불행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작나무 농장은 재산이 아니라 함께 심는 숲이에요. 언제든 숲으로 오세요. 경식은 목젖을 삼키며 꼭 도움을 청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콘서트 막바지.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무대는 저 개인이나 우리 가족만의 무대가 아니라 실패와 용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무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수의 기타에 맞춰 태수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른 희망가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구름 사이로 기묘하게 햇살이 뚫려 내려왔다. 그 순간 관객석 어딘가에서 아이가 하늘이 박수 치나 봐 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한꺼번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오후 해가 기울 즈음 투자 확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광수는 장난처럼 대표이사 사일란에 내 이름 쓰는데 김진우로 할 거냐, 이진우로 할 거냐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펜을 돌리다 담담히 말했다. 두 사람 다 내 아버지이니 두 성 모두 담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죠. J&L, 진우엘라이트. 광수는 박장대소했고 어머니는 눈가를 닦으며 얘가 말을 참 근사하게 한다고 웃었다. 그날 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3명은 돼지 껍데기에 소주잔을 기울였다.
광수는 소주를 한 모금 삼킨 뒤 핸드폰 알림 설정 창을 보여주었다. 내일 900am. 태수형 봉안당 방문. 그는 일정을 저장하며 형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케줄에 적어놓고 산다고 말했다. 나는 그 알림에 참석 진우, 임미정이라 추가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손에 든 잔을 따르며 말했다. 우리 셋이 이 시간을 넘겼으니 앞으로 어떤 일도 넘길 수 있어. 깊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웠다. 나는 광수의 어깨를 슬쩍 쳤다. 아버지, 기타 케이스 손잡이 바느질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끝써지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재봉틀 꺼내 줄게라 했다. 그 순간 태수 아버지가 생전 남긴 한마디가 귓가를 스쳤다. 가족이란 서로의 약한 손잡이를 가장 먼저 발견해 꿰매주는 사람들이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빙긋 웃었다. 30년을 돌아 마침내 그 문장을 살아내고 있는 셈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반려견 몽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 나왔다. 몽이는 태수 아버지가 처음 데려온 유기견이었다. 광수는 웃으며 몽이를 안아 올렸다. 이 녀석도 우리 혈육이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몽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다혈육이죠. 어머니가 신발을 벗으며 피보다 강한 게 무엇인지 오늘 너희가 보여줬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집 안가득 전등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퍼졌다. 각 방으로 스며든 노란 불빛은 오래된 억압과 죄책감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듯했다. 새벽녘, 나는 방 안책상 위에 태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꺼냈다. 진우야, 광수를 이해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나는 그 문장을 펜으로 가만히 덧구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었다. 이해했고, 용서했고,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잉크가 마르기 전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살랑 들어와 종이를 살짝 흔들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테니까요. 무심히 돌아누웠을 때 광수 아버지가 기타 줄을 살짝 튕기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도 들렸다. 그 소리들은 서로 얽혀 묘한 화음이 되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내일의 숲에 흘려 넣을 첫 빗방울을 기다리듯 깊은 숨을 들이켰다. 마침내 폐 깊숙한 곳까지 맑은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호흡엔 두 아버지의 피와 온기, 그리고 내 선택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어느 토요일 아침, 자작나무 농장에는 이슬을 머금은 흰 껍질이 햇빛을 받아 은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새로 들인 트럭 적재함에 묘목 상자를 내려놓고 휠캡에 묻은 흙을 털었다. 겨우 한 달 사이에 농장은 변호사와 회계사의 발길, 지역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첫 투자금으로 구입한 태양광, 펌프 설치팀까지 분주히 오갔다. 그러나 숲속 공기는 여전히 태수가 설계한 고유한 치유의 온도를 잃지 않았다. 주말마다 열리는 음악 치유 워크숍은 예약이 꽉 찼고 어머니가 디자인한 업사이클 청가방은 첫 생산분 300장이 금세 동났다. 광수 아버지는 농장 중앙 잔디무대에 작은 목재 의자를 두고 기타 튜닝을 하고 있었다. 지난 데모데이 이후 그는 거의 매일 새 곡을 썼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묘목을 심는 첫 숲 잔치가 열리는 날이라 전날 밤부터 새벽 2시까지 기타와 씨름하며 자작곡을 완성했단다. 나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오늘 곡 제목은 뭐예요? 하고 물었다. 광수는 미소를 머금은 채 두 겹에 뿌리라고 답했다. 그 이름이 스피커를 타고 퍼질 순간 태수 아버지가 웃으며 등을 두드려 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천막 아래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비빔국수를 비벼내며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바쁘면서도 눈길 한 번에 내 안색을 살폈다. 내가 두 손으로 걱정 마세요라며 엄지를 들어 보이자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환히 웃을 때마다 광수는 먼발치에서 미묘한 설렘과 미안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과거의 참회가 아니라 현재의 존중으로 빛나고 있었다. 낮 11시, 행사 사회자가 뒷뜰종을 울렸다. 첫 순서는 태수 아버지의 녹음 음성으로 시작하는 추모 메시지였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무는 제 뿌리를 찾아 내려갑니다. 흔들린 만큼 더 깊어지는 법이죠.
참가자들 사이에 잔잔한 정적이 흘렀고 나는 순간 목이 메었다. 녹음이 끝나자 광수 아버지가 기타 첫 코드를 잡았다. 맑은 소리가 잎사귀 사이로 흘렀고 바람이 반주처럼 농장을 스쳤다. 그는 노래 중간에 멈춰서 내게 손짓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나는 준비해둔 짧은 연설을 시작했다. 이 농장은 실수로 태어난 아이와 실수를 품은 어른들이 함께 키운 숲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의 용기 덕분에 모였습니다. 오늘 자작나무 한 그루를 심는 손길마다 우리 가족이 새로 쓰는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이 흙향과 섞여 사람들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말이 끝나자 객석 어딘가에서 천천히 박수가 울렸다. 박수는 곧 파도처럼 번졌고 광수의 기타가 그 리듬 위를 맴돌았다. 심기 행사가 시작되자 나는 삽을 들어 첫 구덩이를 팠다. 땅 속에서 촉촉한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광수와 어머니가 양옆에 서서 함께 묘목을 바쳤다. 우리가 흙을 덮는 순간 뿌리 끝이 흙 속 어둠에 닿으며 툭 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 그 미세한 마찰음이 심장박동과 겹쳐 귀에 울렸다. 잘 자라라. 셋이 거의 동시에 속삭였다. 그 장면을 사진 기자가 셔터에 담았고 봉사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아이들과 노인들이 줄을 서서 트럭 위에서 나무 묘목을 받아갔다. 광수는 기타를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의 스티커 이름표를 붙여주며 장난을 쳤고 아이들은 노래 잘하는 아저씨라며 깔깔거렸다. 어머니는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오미자차를 건넸다. 나는 몇 걸음 떨어져 그 풍경을 바라보다 문득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30년이란 세월이 회색 균열로 보이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푸른 선이 자라나고 있었다. 행사 마지막 순서는 두 겹의 뿌리 합창이었다. 나는 광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는 저음으로 시작해 후렴에서 화음이 겹치며 풍성해졌다. 가사에는 피가 얽힌 죄 같은 단어가 없었다. 대신 얽힌 뿌리가 서로를 지탱한다. 오래된 그림자도 나무 그늘이 된다. 같은 구절이 낭랑하게 울렸다. 노래가 끝날 무렵 하늘엔 얇은 구름이 흩어졌고 햇살이 잎사귀에 닿아 반짝였다. 나는 마지막 코드를 눌러 마무리하는 광수 아버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 손등은 과거의 죄책으로 굳어있던 돌덩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처럼 뜨겁고 단단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이 돌아간 뒤 우리는 농장 우듬지 길을 따라 걸었다. 키 작은 묘목들이 바람결에 엉거주춤 흔들리며 살아있겠다는 작고도 맹렬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내 팔에 기대며 낮게 말했다. 태수 오빠도 지금 저 아래 땅속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태수 아버지를 불렀다. 보고 계시죠? 답 대신 잔바람이 자작나무 껍질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낮은 언덕 위 전망대에 오르자 수도권 외곽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광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흙병을 꺼냈다. 형이 남긴 유골 일부야. 언젠가 이 땅에 꼭 뿌려달라 하셨지. 어머니와 나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광수가 흙병 마개를 열어 자작나무 뿌리 근처에 살포시 부었다. 흙과 유해가 섞이며 땅색이 짙어졌다. 순간 나는 코끝이 시큰했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합장하고 조용히 고개 숙였다. 우리 셋은 침묵 속에서 태수 아버지와 숲이 만나는 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그것은 바람 소리였고 또 어쩌면 살아있는 자의 박동이 땅으로 스며드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해질녘 농장을 나서기 전 나는 들머리 팻말에 못질을 해넣었다. 두 겹의 뿌리가 지키는 숲 은색 글씨가 붉은 노을을 받아 부드러운 금빛으로 달아올랐다. 광수는 팻말을 바라보다 내 어깨를 슬며시 감쌌다. 이제는 내가 우리 가문을 이끌겠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가문이 아니라 숲이죠. 이제부터는 함께 이 숲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는 팻말 밑에 작은 들국화를 꽂으며 버려진 땅도 손길이 닿으면 꽃이 피니까 사람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속삭였다. 우리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나무 사이로 붉은 해가 거의 지는 와중에도 묘하게 밝은 빛이 튀었다. 그 빗줄기는 팻말을 지나 자작나무 잎 끝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숲속 깊이로 사라졌다. 나는 그 광채를 눈으로 좇으며 생각했다. 비밀이 밝혀진 날 나는 두 아버지를 잃을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젠 두 아버지의 사랑이 한 겹 더해진 나를 얻었다. 도로에 바퀴를 얹자 라디오에서 옛 연예가요.
꽃밭에서 전주가 흘러나왔다. 광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어깨를 흔들어 리듬을 탔고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가사를 흥얼거렸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치는 나무 실루엣을 보며 조용히 따라 불렀다. 노래는 낡은 곡이었지만 우리 셋이 어우러지자 새로 태어나는 듯했다. 멀리 서울 도심 불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들, 우리 이제 정말 집으로 가요. 가을 하늘로 퍼지는 헤드라이트 빛 아래서 나무도 도로도 하늘도 맑은 숨결로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의 비밀은 무너뜨리는 폭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터지는 비밀 통로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통로 끝엔 다정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 세 사람은 그 빛을 향해 잎사귀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듯 조용히 달려가고 있었다. 오늘의 긴 사연이 끝날 즈음 가슴 속에 묵혀둔 상처가 한숨 돌릴 작은 틈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가족의 진실은 벼락처럼 내려와 우리를 흔들지만 진심의 언어로 서로를 부르면 두 겹 세 겹의 뿌리가 엮여 더 깊이 자랍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도 놓치고 싶지 않은 오늘도 모두 내일의 숲을 키우는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 곁에 언제나 서 있을 사연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